하나, 둘, 셋. 유럽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260페이지고요. 대중단원 같은 경우는 유럽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이고, 소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세 유럽 사회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세 유럽 사회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봐놓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 단계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한번 쭉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서로마가 망하게 되면서 바로 중세라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세라는 시대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국가는 바로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고요.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할 때쯤 되면 바로 노르만족이라던가 이슬람족이라던가 마자르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들이 다시 유럽으로 쫙 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 혼란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봉건제라고 하는 사회적인 형식과 그리고 장원제라고 하는 경제적 생활 양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줄기, 이 줄기를 먼저 알고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 들어가도록 합시다. 가장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르만족은 사실 어디서 살았는지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과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교과서 260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지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보면 이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앵글족, 섹슨족, 프랑크족, 반달, 서고트, 동고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다 게르만족이라고 불러요. 이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유럽 북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북부 유럽이죠. 북부 유럽 그 프랑스 북쪽이라든가 아니면 독일 북쪽 그쪽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 친구들, 게르만족 친구들이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먹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땅은 엄청나게 척박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찾아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로마 국경 쪽에서 얘네들이 처음에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갑자기 막 쳐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바로 뭐냐면 동쪽에 있던 훈족들이라고 하는데, 이 훈족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흉노족이랍니다. 아시아 쪽에 있던 이 흉노 쪽의 일파인 훈족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게르만족 애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로마 국경 내부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로마 국경 내부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오는데, 이 친구들이 로마에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바로 로마의 용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 또 자신들만의 로마 땅에 나라를 세우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를 막 만들어내니까 이제 로마 같은 경우, 서로마 같은 경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게르만족 용병 대장인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친구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는 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중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된 거야. 이 중세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딱
처음으로 딱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은 사실 게르만족들이 세웠던 여러 왕국들 중에서 하나였는데 우리가 왜 꼭 이 프랑크 왕국만 꼭 집어내냐면 결국에 남은 게 바로 프랑크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필 여러 프랑크 왕국들 여기서 책에서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왕국들이 있어. 막 반달, 동고트, 그다음에 앵글로 섹스 왕국, 그 다음에 서고트 왕국 이렇게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는데 왜 얘네들만 살아남았냐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발전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바로 얘네들은 이동 거리가 엄청나게 짧습니다. 짧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국가를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부터 슬슬 팽창해 나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과서에서도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른 친구들은 다른 게르만 왕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교도였어요. 이교도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크리스트교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크리스트교 비슷한 이상한 사이비 같은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바로 프랑크 왕국만 그곳에서 바로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군 하면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크리스트교를 개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프랑크 왕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클로비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바로 제가 왕조도 써놨죠. 메로빙거 왕조의 클로비스가 처음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왕조가 한번 바뀌게 되지만 프랑크 왕국은 왕조가 바뀌게 되지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저 전성기는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별 3개쯤 돼 보입니다. 엄청나게 내용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카롤루스, 다른 말로 샤르마유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카롤루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카롤루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샤르마유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카롤루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카롤루스라는 사람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성기니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다 보면 무조건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1번 바로 영토 확장입니다. 땅을 많이 넓혀. 땅을 엄청나게 많이 넓히고 그리고 두 번째 곳곳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가장 유명한 데가 수도에서 세운 학교가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예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문예 부흥은 뭐 따로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야, 너 뭐 예술 좀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지원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를 중세의 조그마한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요. 카롤린거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스트교를 전파합니다. 이 친구들이 앞에서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했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그곳에다가 얘네들이 뭘 하냐면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목사도 보내고 신부도 보내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크리스트교를 엄청나게 전파를 했단 말이야. 사실 이 크리스트교를 전파해야 되는 그거를 업무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교황이 해야 되는 일을 바로 왕이 했단 말이야. 카롤루스라고 하는 왕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감동을 엄청 받습니다. 교황 레오 3세가 제가 오타를 냈네요. 교황 레오 3세가 카롤루스에게 서로마 황제 왕관을 수여하게 됩니다. 제가 오타를 좀 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쓰다가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크리스트교를 엄청나게 전파를 하다 보니까 교황의 할 일을 대신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교황이 교황 레오 3세가 서로마 황제 왕관을 누구에게 줬다라고 서로마 황제 왕관을 바로 카롤루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마 황제 왕관을 받았던 카롤루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제 자기는 서로마의
황제가 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서유럽 문화가 형성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그 서유럽 문화가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문화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앞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 좋습니다. 그리고 게르만 왕국이죠. 그래서 이 게르만만의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트교의 문화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서유럽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넣었을까요? 서유럽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서유럽 문화 형성입니다. 서유럽 문화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로마 그리고 게르만 그리고 크리스트교 이 세 친구가 합쳐져서 바로 서유럽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유럽 문화. 서유럽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알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서유럽 문화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유럽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줄 알았는데 분열을 하게 됩니다. 왜 분열을 하게 되냐? 샤를마니, 다른 말로 카롤루스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 좋은 사람 다음에 똑같이 카리스마 있고 능력 좋은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황제, 바로 왕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 좋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제국이 왕국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두 번의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두 번의 사태 바로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베르댕 조약 때 나라가 3개였다가 메르센 조약 때 나라가 2개로 다시 분열이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이 분열된 국가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뭐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분열된 국가가 나중에 뭐로 변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독일, 프랑스, 다음에 이탈리아의 시초가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노르만족이 아니라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었어.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되는 이 와중에 또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안 좋은 사건이 또 계속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노르만족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바로 봉건 사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노르만족이 이동하고 봉건 사회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립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프랑크 왕국의 분열이 있어. 바로 베르댕 조약, 메르센 조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분열이 되는데 이 국가가 분열이 되면서 국가가 분열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방에 대한 통치를 못하는 거야. 지방을 통치를 못해. 지방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신경을 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와중에 노르만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플러스해서 마자르족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명만 한 애들만 잘 알아놓읍시다. 한 놈만 노르만. 이 노르만 애들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거야? 국가는 우리를 신경 써주지 않아.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이미 이 적들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 도망간다, 2번 싸운다, 3번 가만히 있는다. 거짓 도망가거나 싸운다인데 이때 당시는 어땠냐면 스스로 무장해서 이에 맞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와중에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앞에 여기
이게 있었던 바로 봉건제와 장원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거진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죠. 스스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봉건제와 장원제가 생겨났는데, 이렇게 스스로 무장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스스로 무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속이 되는 존재도 생겨나는 겁니다. 스스로 예속되는 존재도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약속할 거냐면 바로 농노라고 부르기로 꼭 약속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봉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봉건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성립된 제도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신분제. 중세의 신분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의 신분제다. 그러면 이 신분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과서의 그림이랑 조금 다르게 제 나름대로 한번 써놨는데요. 먼저 왕, 제후 기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왕, 제후, 기사. 그런데 얘네들은 무조건 왕, 제후, 기사이기 전에 영주다라는 것부터 알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왕도 땅을 가진 제후고요. 그 다음에 왕도 땅을 가진 영주고요. 제후 또한 땅을 가진 제후고요. 기사 또한 땅을 가진 영주입니다. 근데 그 땅이 넓냐, 좁냐, 그 차이 뿐인데요. 그 왕이 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왕이 땅이 제일 많은 거야. 일단은 가장 땅이 많은 영주고, 그 땅이 많은 영주가 왕이 그러니까 이제 제후에게 땅을 주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땅 줄게. 너는 나한테 뭘 바쳐? 충성을 바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과 충성으로 맺게 된 바로 무슨 관계를 맺게 되냐면 주종 관계를 막 맺는 거야. 주종 관계를. 아이고 부서졌네요. 주종관계를 이렇게 맺게 됩니다. 이렇게 주종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에게 의무가 있거든요.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계라고 부르냐면 바로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종관계에 대해서 부르면 주종관계의 특징은 바로 서로에게 의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왕은 제후와 이러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제후 또한 자기가 받았던 땅을 일부 또 누구에게? 자신의 기사에게 막 나눠주는 거야. 그것도 뭘 기준으로? 땅과 충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 또한 스스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누가 있는 거야? 예속된 사람들, 바로 농노가 있고, 여기도 농노가 있고, 여기도 농노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종관계를 맺게 되고 농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중세의 봉건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바로 서로 왕과 충성, 땅과 충성을 이렇게 막 교환했잖아요. 이렇게 막 서로 주고받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 제후가 갖고 있는 땅, 그리고 얘 기사가 갖고 있는 땅 서로 터치를 못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영주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주권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도 걷고, 화폐도 막 찍어내고, 다음에 뭐 광산도 막 개발하고, 다음에 농노가 도망가면 추적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권한을, 고유 권한을 엄청나게 가져.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재판까지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터치를 안 하는 영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이 왕이라는 존재, 가장 땅이 많은 영주, 바로 이 왕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만큼 파워가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왕권은 추락하게 돼. 왕권이 추락하게 된다고. 그리고 지방 분권적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왜? 서로 터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는 얘네들만,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얘네들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건 얘네들만. 서로 터치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떨어지고 지방 분권적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거는 바로 가장 슬픈 존재죠. 농노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농노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쫙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쉽게 말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이 땅, 쉽게 말해서 땅, 바로 장원에서, 한 장원에서 내가 태어났어. 장원에서 막 태어났어.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디 가지도 못해. 가면 누가 잡으러 와. 바로 누가 잡으러 와. 영주가 잡으러 와. 이렇게 추적해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뭔 놈의 의무가 이렇게 많은지 공납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물건 내야 돼. 물건. 영주가 쓸 물건.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세금. 바로 돈도 내야 돼. 돈도 내고 물건도 내고, 그리고 또 구역도 해. 구역. 일도 해준다고. 일주일 7일 중에 3일을 7일 중에 3일을 영주의 땅에서 일을 해. 영주 땅에서. 그러면 나머지 3일은 자신의 땅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교회 가는 거야. 자, 그렇지만 얘네들이 과거의 노예들보다 조금 더 나았던 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재산 소유가 가능했다.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친구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에서는 이 농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뿌리 없는 소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남은 게 바로 뭐냐면 장원제인데요. 경제적 장원의 모습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자, 장원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장원제, 경제적 생활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창한 말이긴 한데 그냥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게 바로 장원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원의 모습, 바로 이 파란색 선이 뭘까요? 이게 강이요, 강. 강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와중에 가장 좋은 땅, 바로 방어에도 유리한 가장 좋은 땅을 바로 이렇게 영주가 이렇게 갖는 겁니다. 이렇게 영주의 성, 이렇게 해가지고 영주가 자기의 성을 만들어.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중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영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쫙 배치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요 중세는요, 교회가 없으면 무조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1번으로 세우고요. 누구에 가깝게? 영주성에 가깝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뭐 먹고 살아요? 맞아요. 빵 먹고 살아요. 빵. 그래서 빵을 만드는 바로 제빵소. 제빵소 가까이 만들고요. 그리고 또 빵 만드는데 밀 바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빵 만듭니까? 밀가루 만드는 밀가루 만드는 재분소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요 끝부분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로 이 직선이 바로 뭘까요? 농노들의 집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장원의 모습인데, 하늘에서 만약에 장원을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딱 보일 것 같네요. 자, 오늘 중세 유럽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봉건제와 장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세 유럽 같은 경우 여기가 서유럽입니다. 서유럽 기준으로 설명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동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중세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